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막 한복판 한 부족의 언어에서 한국어의 감정 표현 방식과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 것입니다. 단순히 단어 몇 개가 닮은 게 아닙니다. 말끝의 흐름, 억양의 울림, 침묵 사이에 흐르는 감정, 심지어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말투까지 한국인의 정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전 세계 언어학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말이 아닌 감정 구조가 닮았다는 건 문화의 우연을 넘어선 연결이야. 정서유전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발견의 중심에는 독일의 젊은 언어학자 요나스 슐라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감정 없는 언어 구조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만난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과 연구 방향을, 심지어 기억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엔 들리지 않던 게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말끝에서 분명히 한국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문화도, 역사도, 지리도 전혀 다른 두 집단. 그런데 왜 말의 감정 방식만은 이토록 닮아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중심이 한국이어야만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언어학자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언어를 이해하게 된 여정이며, 그 끝에서 마주한 뜻밖의 진실, 한국어라는 언어의 감정적 뿌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믿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어보다 먼저 연결돼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숫자처럼 말하는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의미는 명확하고 문법은 정직하고 억양이나 표정 같은 건 없어도 되는 그런 말들이요. 제 이름은 요나스 슐라이허, 독일 베를린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32의 남자입니다. 제가 집중하는 분야는 비정서 언어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지만 간단합니다. 저는 언어에서 감정을 걷어내고 남은 순수한 구조를 연구합니다. 제겐 언어가 감정보다 먼저였고 말보단 분석이 쉬웠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단 책 속의 언어 규칙과 의문 변화를 훨씬 잘 이해했죠. 누군가는 그걸 차갑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기계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땐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차를 따라주는 그 손끝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닮아 마음보다 말이 늦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나라는 제게 오래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의 나라였습니다. 어릴 적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잠깐 머물렀던 한국 소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민수. 같은 반이었고 저를 자주 웃게 했던 아이였지만 늘 뭔가 말끝에 감정을 숨기듯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을 꼭 무슨 깊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더군요.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느리게 말하지? 하고요. 한국 드라마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끔 틀어두던데 말싸움 하나에도 울고 밥 먹으면서도 감정이 흘러넘치더군요. 솔직히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감정과잉 문화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 정서적으로 과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이번 튀니지 조사도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사람은 낯설어도 언어는 객관적일 테니까요. 마즈라라는 사막 부족의 언어는 학계에서도 거의 다뤄진 적이 없어서 이걸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면 좋은 논문 한 편쯤은 나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아니,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그 과한 감정이란 게 사실은 섬세하게 전하는 방식이었고, 내가 피하던 한국어가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내는 언어였다는 거요. 처음 마즈라 부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도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빛 사막 위에 낮은 벽돌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프차에서 내릴 때 저는 속으로 이곳엔 정보가 별로 없겠구나 생각했죠. 말이 적고 기록이 없는 부족일수록 언어 구조는 단순하고 변화도 적은 법이니까요.
여긴 아마도 제 연구 인생에서 그다지 인상 깊지 않은 한 줄로 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을 풀고 마을의 공동 천막으로 향하던 중 한 아이가 저를 힐끔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리마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말이었지만 그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끝이 아주 부드럽고 억양이 일정한 흐름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거든요.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 말이 익숙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들어본 느낌인데 순간 스친 장면은 오래전 기억. 한국인 친구 민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언어는 전혀 달랐지만 말투가 똑같았어요. 이상했죠. 말의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투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낯선 당신이 무섭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건 뜻이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감각이었죠. 왜냐면 저는 평생 느낌을 배제한 채 언어를 해석해왔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에 메모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말은 몰라도 감정은 느껴졌다는 문장을 썼다가 지워버렸습니다. 학술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웅웅거렸습니다. 혹시 이 부족의 말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다름은 내가 그토록 멀리하려 했던 한국어와 같은 방식은 아닐까? 그 질문은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날 저를 이 마을에 안내해 주기로 한 통역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파리사, 4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튀니지 출신 현지 언어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학문적 배경도 탄탄했고 특히 감정 언어 표현에 대한 민속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그녀를 그저 말을 번역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파리사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투를 따라하고 눈빛을 맞추고 말끝을 길게 느렸다가 천천히 끊는 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함께 옮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죠. 이 부족은 단어보다 리듬이 중요해요. 감정을 단어 안에 담지 않고 단어 주변에 흘려보냅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어 주변에 감정을 흘려보낸다. 그건 그동안 제가 분석해왔던 언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부족의 말, 어떤 다른 언어랑 닮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파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부족의 말투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느꼈던 낯선 친숙함, 이 아이들이 말하던 부드러운 단절, 억양의 끝에서 맺히는 감정, 그 모든 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적 유사성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리마와 마주했습니다. 리마는 고운 목소리로 짧은 문장을 하나 말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뜻을 통역받기도 전에 그게 어떤 느낌의 말이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나를 환영하고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건 단어가 아니라 말의 끝에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구조의 유사성이 아니야. 이건 감정의 언어야. 그날은 저녁 무렵 마을 전체가 조금 분주했습니다. 작은 잔칫날이었고 저도 초대를 받았죠. 해가 지고 난 뒤 모래 위에 돗자리가 펼쳐지고 그 위엔 마치 퍼즐처럼 다양한 접시들이 놓였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둥글게 둘러앉았고 누가 먼저 먹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한 숟갈씩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했던 건 음식을 먹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빵을 뜯어 옆 사람에게 건네면 상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웃습니다. 눈을 맞추고 말없이 숟가락을 내밀며 무언가를 권하는 그 움직임에 어쩐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한국인의 밥상 같다. 순간 제 말에 파리사가 놀라듯 웃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이렇게 조용하게 같이 먹는 분위기? 아니요. 말은 하죠. 근데 분위기가 비슷해요. 말을 아껴도 그 말끝에 정서가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을 보고 있는 건가? 감정을 감지하고 있는 거라면 이건 언어학이 아닌 거 아닐까? 그동안 저는 언제나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형태소, 음운, 구조.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어떤 단어도 없이 흐르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부족은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의 빈틈 사이에 감정을 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방식이 이상하리만치 한국인의 대화법과 닮아 있다는 사실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며칠 뒤 마을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전통 의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만 있어도 돼요라는 파리사의 말이 전부였죠. 해가 완전히 진 뒤 마을 중심에 위치한 흙벽 원형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고요하고 모래 냄새와 연기가 섞인 공기가 잔뜩 들어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앉았고 가운데엔 작은 모래 등잔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느렸고 마치 음악처럼 고저가 명확하게 흔들리더군요. 단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끝의 울림이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람의 말. 말은 다르지만 억양은 조심스럽고 말끝이 울리는 방식은 정말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한국어에서 누군가 조용히 사과할 때 들리는 말끝의 떨림. 가족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느린 속도. 그 모든 게 이 의식 속에서 말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양으로, 간격으로, 침묵으로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슬픔이 전달됐습니다. 어떤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옆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곧 괜찮다는 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부족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방식은 제가 과거에 오해했던 한국인의 말투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울음을 참으며 했던 괜찮아. 드라마 속에서 밥상머리에 앉아 조용히 말하는 어머니의 많이 먹어라. 그 말끝엔 단순한 단어, 그 이상의 의미가 실려 있었죠. 그날 의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파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들의 말이에요. 감정은 말 안 해도 전달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마즈라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언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돌아온 천막 안, 모래 위에 몸을 누였지만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귓가에는 자꾸만 낮은 말끝 소리들이 맴돌았습니다. 의식 속에서 들었던 그 느린 억양, 침묵의 간격, 그리고 리마가 처음으로 저를 부를 때 건넸던 그 조심스러운 한마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12살, 그때 우리 반에는 독일말을 어설프게 하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언제나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죠. 기억나요? 어느 날 제가 점심을 깜빡 잊고 안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당황해서 도시락 가방을 몇 번이나 뒤적이던 저를 민수가 가만히 보더니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같이 먹자. 그 말투, 단어는 짧았는데 말끝이 길었습니다. 뭔가 미안함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그래도 꼭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이었죠. 그때 저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막에서 들은 그 말들과 민수가 했던 말의 억양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짧은 순간을 저는 잊고 있었지만
몸 어딘가에는 그 말의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즈라 부족과의 만남이 그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꺼내준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의 유사성이 아니야. 이건 감정이 시간과 국경을 넘어 이어진 증거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죠. 사막에서 민수를 다시 만났다. 그날 이후로 저는 리마의 말투 하나하나를 전혀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어의 뜻이 아니라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마즈라의 언어를, 아니 어쩌면 사람의 언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몇 주 일정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언어 데이터를 모으고 구술 체계를 정리하고 음성 파일을 저장한 후 돌아가는 것. 그게 제가 계획했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노트북 안에는 언어 구조보다,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마가 제게 말끝을 조심스럽게 맸던 순간, 파리사가 침묵 속의 감정을 설명하던 그 표정, 의식 속에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주고받던 위로의 흐름까지, 이건 논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짐을 싸는 제 손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바깥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모래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멀리 리마와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처음엔 연구 결과가 아쉽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이, 그 말끝의 온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따뜻했고 뜻은 몰라도 마음은 느껴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잊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꾸만 떠올리게 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인데 왜 마음은 자꾸 이곳에 남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언어를 연구하러 온 게 아니라 감정을 배우러 온 거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건 초가을 무렵이었습니다. 베를린의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연구실 문을 여는 순간 기계음 같은 시계 소리와 조용한 난방기의 진동음이 반겨주었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해야 맞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파리사와 리마의 목소리가 파일 속에 담겨 있었지만 그 음성을 재생할 때마다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들이 이렇게 납작하게 들리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음성 데이터도.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감정의 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기계가 재현할 수 없는,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숨 같은 것이었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교수는 좋은 연구거리 건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엔 제 안의 변화가 너무 비과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어머니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많이 오갔습니다. 출장은 어땠니? 논문 발표는 언제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 속에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즈라에서의 언어는 마음이 먼저였고 지금 이곳의 언어는 말이 먼저인 세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들었던 그 부드러운 말끝, 밥상 너머로 전해지던 조용한 배려, 침묵으로도 가득했던 위로와 인정. 그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어떤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물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북토크 행사였습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고 전하는 언어들. 표지만 보고 마음이 끌렸고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사는 한국계 작가 미나 김.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말끝에서 멈칫하는 리듬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한국어에는요, 말의 끝에서 감정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귀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가슴을 울렸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괜찮아라는 말. 그걸 괜찮아라고 머문머문 말할 땐 말이 아니라 괜찮지 않다는 감정이 더 많이 전해져요.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사막에서 봤던 바로 그 구조였어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미나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소개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마즈라 부족이요? 말끝으로 감정을 전한다는 게 참 한국어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단어보다 말끝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느끼는 게 구조가 아닌 감정이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나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요, 감정을 직접 말하는 걸 무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말투로, 눈빛으로, 그리고 말의 끝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건네죠. 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걸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구나. 민수의 말투, 드라마 속 대사, 그리고 어릴 적 들었던 어머니의 조용한 그래, 알았다. 그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미나와의 짧은 대화는 제 안에서 뭔가를 정리해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마즈라 부족과 한국, 두 문화는 지리적으로는 전혀 닿아 있지 않지만 그 언어의 결은 어쩌면 같은 감정의 뿌리에서 자라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비교가 아니다. 말끝의 감정은 문명의 감정 구조와 연결된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논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말끝의 감정 구조, 북아프리카 마즈라 부족과 한국어 정서 언어 비교. 그동안 내가 썼던 논문들 중 가장 이상한 글이었습니다. 분석보단 관찰이 많았고 통계보단 느낌이 담겨 있었죠. 그 안에는 감정이 있었고 감정의 결을 따라 만든 언어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학회에 제출한 후 며칠간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드백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재미있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정밀도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서 구조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 언어학은 구조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틀의 강조, 그리고 가장 뼈아픈 문장이었던 말끝에서 감정을 유추한다는 것은 심리학 혹은 문학의 영역이지 언어학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지금껏 나는 철저히 구조로 언어를 분석해왔고 그 틀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을 말했고 사람들의 대화를 느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틀린 걸까요? 논문 파일을 닫으며 잠시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사막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리마의 부드러운 말투, 파리사의 설명, 그리고 한국어는 말끝에서 감정이 흐른다는 미나의 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면 사람을 뺀 언어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는 언어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는 방식이 얼마나 보편적일 수 있는지를 탐구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감정의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끝에 살아있다. 비록 학계는 차갑게 반응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확하진 않아도 진실이었다. 논문을 낸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초가을 저녁,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자 문득 사막의 모래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거칠지만 고요했던 그 공기처럼 이 집도 늘 그런 곳이었죠.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지도 반기지도 않았지만 작은 테이블 위엔 이미 두 사람분의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논문은 잘 마무리했니? 응, 나름대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대화는 없었고 저는 오히려 그게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말이 적었고 저 역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말끝이 조금 느리고 침묵 사이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작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요즘엔 웃는 것 같아서 좋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프진 않지?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해오셨던 겁니다. 직설적이지 않은 말투, 조심스러운 말끝, 그리고 긴 침묵 속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들. 그걸 저는 이제껏 못 느낀 게 아니라 모른 척했던 거였습니다. 엄마, 나 말이라는 게 꼭 단어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잔에 차를 한 번 더 따르시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죠.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사막의 등잔불처럼 조용히 제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였고 진심은 말끝에서 흐른다는 것. 그날은 독일 언어학회 가을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발표 세션 중 하나에 불과했고 제가 맡은 발표 제목은 그날 행사 목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말끝의 감정 구조, 마즈라 부족과 한국어에 나타나는 정서적 언어 현상.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이걸 과연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 논리보다 감정을 말하는 발표가 이 자리에서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사막의 밤과 어머니의 말끝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엔 복잡한 도표나 이론 대신 마즈라 부족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 파리사의 말끝, 억양을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 짧은 대사 하나를 띄웠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 대사를 재생한 후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언어학적으로는 단순한 긍정의 문장이죠. 하지만 이 말의 말끝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마즈라 부족이 사용하던 말끝, 억양의 변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뜻은 다르지만 감정은 닮아 있습니다. 단어가 아닌 말의 끝, 구문이 아닌 말의 결에서 감정을 주고받는 방식. 그건 단순한 문화의 우연이 아닙니다. 발표를 마칠 무렵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말끝의 감정이 문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늘 단어를 분석하고 구조를 쪼개며 언어를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이 끝나는 방식, 그 말이 멈추는 자리에서 전해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발표가 끝난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치 사막의 천막 안에서 사람들이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던 그 장면처럼 이곳에서도 조용히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발표는 학술 논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말보다 더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언어를 보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어와 문법, 억양과 구조, 정확하고 분석 가능한 것들로 가득 찬 차가운 기록들을 모으러 떠난 줄 알았죠. 하지만 사막의 그 마을에서 한 소녀가 제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의 뜻은 몰라도 그 말끝에 담긴 따뜻함과 조심스러움은 그 순간 제 마음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알게 됐습니다. 말은 뜻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말끝에 실려 있다는 것을요. 한국어, 마즈라어, 어떤 언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끝냈느냐, 그리고 그 끝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였습니다. 민수가 제게 말끝을 조심스럽게 맸던 모습, 어머니가 괜찮아? 대신 그냥 차를 따라주시던 순간, 리마가 제게 처음 말을 걸며 조심스럽게 웃던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저에게 하나의 언어로 느껴집니다. 감정의 언어, 말보다 먼저 흐르는 언어. 학문은 그 언어를 설명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그 언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지금 저는 더 이상 단어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말끝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을. 요나스 슐라이어의 언어 여정은 그렇게 한 장의 보고서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감정의 말끝은 아직 지구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말을 나누고 있지만 정작 감정을 나누는 방식엔 점점 서툴러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말투,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떨림 하나가 우리가 다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어, 마즈라어,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언어들까지 말의 끝에서 흐르는 감정의 언어는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없이 사랑을 전하고 있고 누군가는 말끝으로 용서를 건네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그 말, 거기에 담긴 감정을 스스로도 느끼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